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 20일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헌재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3월 중 파면 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다, 친오빠다.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맹탕 발표였습니다. Для Європи принципово, щоб будь-які перемовини що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1999 року народжений, мав при собі військовий квиток російського зразка, беззаперечні докази крутості.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 분구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송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송도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구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쏟아졌는데요. 최근 이를 두고 연수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분구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로 분류되는 송도동 인구는 21만 명으로 이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불편등의 이유로 분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역구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동을 특별자치구로 분리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특별법의 현실성과 정치적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하며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의원과 송도 주민단체들은 연수구청장의 의견을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송도국제도시 분구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인 간의 갈등 상황을 전했는데요.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지역사회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지역 정치인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청장의 주장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행정구역 실무 편람 등의 자료를 통해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해 시청자들이 분구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더욱 분석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담은 내용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이 악용되어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목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와이드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관련 협박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은 32억 원으로 배정되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365일 24시간 운영과 인력 증원이 어려워졌고
현재 16명의 인력이 1인당 약 1만 8천여 건을 삭제해 지난해 30만 건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삭제 인력은 이와 관련하여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제휴포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누적되며 이는 기존 피해자 외에 신규 피해자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 삭감과 영상 삭제 인력 부족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이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나 정부 대응 방안 등이 언급되지 않아 시청자들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나 영상 삭제 인력 확충 등 대책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대응 방식을 비교했다면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추가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진학 지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대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증가와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의대 쏠림 현상과 진학 지도 변화에 대해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 진학지도 교사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지도에 변화가 생겼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다른 과목은 개설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도는 생명과학 등을 특정 과목으로 의대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의대 준비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등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진학교사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재수나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자녀의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에 대한 변화와 의대 진학을 위한 경쟁 심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입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현실적인 고민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는 진학지도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점과 입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다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실제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실제 통계 자료 등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내용이 전해졌다면 보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함께 내용을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만 65세 이상인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스포커스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택시나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고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나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고령 운수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 유지 검사 7개 항목 중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 미흡 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사고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 적성 검사로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라면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어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추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들이 변화된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사고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용을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선 한국살이 11년차 러시아에서 온 이레나 씨의 바쁜 하루가 그려졌습니다. 띠동갑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찰떡궁합인 남편과 결혼해 남편의 정육점 일을 돕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새 집으로의 이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씨도 따뜻한 정육점 인꼬 부부의 일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동장군이 막판 기승을 부리는 찬 공기가 가득한 2월의 아침. 한국 생활 11년 차인 이레나 씨가 두 아들을 깨웁니다. 이레나 씨의 남편인 명도 씨도 아들들의 등원 준비를 함께 하는데요. 아직 비몽사몽인 귀여운 아이들. 오늘의 아침 메뉴는 상큼한 딸기와 견과류입니다. 둘째인 준빈이는 졸리지만 딸기는 포기할 수 없는데요. 첫째 아들 준성이는 빠진 이를 자랑합니다. 어느새 나갈 시간이 됐는데요. 단단히 챙겨 입고 다 같이 유치원으로 출발합니다. 무사히 등원시킨 이레나 씨 부부는 바로 출근하러 가는데요.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이사 준비에 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부부가 도착한 곳은 시장 근처 마트. 부부의 일터인 마트 정육점으로 들어가는데요. 혼자서 하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내와 같이 일하면 시간이 3배로 단축된다고 하네요. 정육업에 종사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명도 씨. 베테랑 실력으로 고기 손질을 하면 아내 이레나 씨가 포장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 남편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일하면서 아이들 얘기도 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명도 씨는 아내에게 귀화 신청 준비를 물어보는데요. 서류는 완성됐지만 시험 공부는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해하는 이레나 씨. 시간만 있으면 공부는 쉽다고 하지만 명도 씨에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들립니다.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1년 차인 이레나 씨는 귀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귀화 조건에 재산이 있어서 이번에 이사하는 집으로 자산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 때문이라도 귀화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이레나 씨입니다. 명도 씨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고기 작업이 끝나도 계속 고기를 손질하는데요. 복지시설로 배달하는 고기입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나눔 시설 4곳에 고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도 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이레나 씨도 동참해 열심히 도와주는데요. 나눔의 의미를 아는 두 사람, 천사 부부가 따로 없습니다. 돼지고기부터 소고기, 닭고기까지 깔끔하게 손질된 고기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일이 끝나자마자 고기 불판을 챙겨 나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한 준비물인데요. 정육점 주인이 선택한 점심 메뉴는 바로 소갈비살. 평소 스테이크를 구워 먹은 적이 없고 원하는 부위가 없으신 손님들에겐 소갈비살을 추천한다는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를 이레나 씨는 못 본 척하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견딜 만한 고기 냄새. 어떻게 저 고기를 보고도 참을 수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레나 씨는 퇴근할 시간인데요. 손 꼭 잡고 아내를 위한 커피를 사러 갑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하는데요. 케이크는 쳐다도 보지 않는 이레나 씨. 카페에서도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얘기가 한창인데요. 마치 신혼집에 들어가는 신혼부부처럼 부부는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새 집으로 갈 생각에 엄청나게 설레는 이레나 씨. 명도 씨도 진짜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토록 원했던 내 집으로의 이사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얘기를 하며 이레나 씨는 집으로, 남편 명도 씨는 다시 정육점으로 갑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도 여전히 남편이 좋다는 이레나 씨. 지하철에서도 인테리어 소품을 검색합니다. 아이들과 반려견, 반려묘까지 모두를 위한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데요. 이사 가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해서 아쉽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아이들의 등원 시간. 오늘은 유치원 버스로 등원하는데요. 준성이를 위해 버스가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리는 이레나 씨. 애정이 넘치는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동물들 간식도 챙깁니다. 새 집으로 가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드디어 공개되는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 남편과 통화하면서 새 집 구경을 하는데요.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집에서 챙겨온 것들을 꺼내봅니다. 가전제품도 도착했는데요.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하니 금세 완성된 스팀 청소기. 식기세척기도 설치되고 기사님들에게 사용 방법도 자세하게 듣습니다. 끊이지 않는 초인종 소리. 드레스룸에 놓을 의류 관리기부터 세탁기, 침대 등 이레나 씨의 취향을 반영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색깔 배치와 가구, 가전제품 배치도 신중히 하는데요. 모든 과정이 즐거운 이레나 씨입니다. 대형 식탁까지 들어왔는데요. 11년 전 신혼 때 넉넉지 않았던 이레나 씨 부부는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새 가구로 채워진 넓은 새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잠깐 나왔지만 이레나 씨 부부가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정육점 고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랬군요. 가게를 처음 차릴 때 생각했던 나눔을 지금까지 실천해온 두 분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예. 나눔의 가치를 아는 두 분이 새로운 집에선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넣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라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9차 변론 당시에는 헌재에 도착했던 윤 대통령이 변론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일이었습니다.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공식적인 변론 기일은 8차로 예상됐었지만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등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자, 막바지 쟁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변론 기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이제 파면이냐 기각이냐 헌재 결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 바라보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또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그리고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실제로 최대 쟁점이었던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 여부, 국무회의 절차 등에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자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었죠. 그랬었죠. 예. 변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조선일보는 헌재가 편향됐고 또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또 헌재에서 차분히 진상을 가리면 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 논란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수 언론이어도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측이 음모론과 지역적 시비로 12.3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를 군을 동원해서 막으려 했느냐 여부인데 중요한 답변 대신 반론만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정된 증인신문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관심은 남은 절차와 헌재의 선고 시점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도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관련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언론에서는 이제 뭐 선고일 시기와 또 앞으로의 그 대선 시점을 놓고 예. 다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체적으로 3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인 오는 4월 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이제 평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되는데요. 예.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8명의 재판관 중 이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고 또 선고까지 대체적으로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리인단 전원 사임 등을 들어서 선고를 늦추고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탄핵 심판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상 대리인 없이도 심판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뤘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만약 헌재가 우선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받아들여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증거 기록을 재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이후의 정치권 움직임과 판세를 전망해보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뭐 거리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탄핵 찬반을 놓고 상호 대결 구도와 비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 정치도 정말 극에 달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전부터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고 또 헌재의 정당성을 회수하는 비방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서 부실 심리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문제 삼아 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극우 세력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고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남아 있어서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언론은 이제 선고 이후의 후유증과 후폭풍에 주목하면서도 정치권은 이미 5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기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3월에 잇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이제 당분간 상호 비방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여과 없이 쏟아내는 상대에 대한 공격과 또 극단적인 언사, 가짜 뉴스는 분명히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할 겁니다. 자, 아직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헌재의 심리 과정을 놓고 적법 혹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립성을 견지해야 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헌재를 향한 공세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정당성 흔들기라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어떤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수사 자료를 검찰과 공수처 등으로부터 받으면서 불공정성 시비가 본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시비에 또 불이 붙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헌재가 결론을 정해놓고 또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서 신속한 탄핵 결정을 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보수 언론 가운데 역시 동아일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준 것인데 여당이 도를 넘는 공격을 쏟아내는 것은 탄핵 심판 보이콧이나 또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상당수의 언론은 사실상 기각보다는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헌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탄핵을 불복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기 대선 전략으로 활용할 심산이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들이 눈과 귀 헌재 선고로 쏠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판결이 난다 한들 이게 끝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예. 국민적 갈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헌법적 갈등의 유일한 조정자는 헌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일 것입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분열에 동조하면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히 본질을 흐리면서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보도는 더더욱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허위 정보가 각종 어떤 조작 기술로 재생산되면서 전형적인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팩트 체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또 갈등 국면을 극복하는데 언론이 나서야 할 것이고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